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강의는 머릿말에도 있다시피 최신 판례 중에서 이제 5월 달, 6월 달,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6개월 전 판례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월 말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뭐 이제 교재 출간에 맞추다 보니까는 5월 달, 6월 달 판례가 교재에서 뭐 누락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판례 공부는 한 두 달 뒤에 이제 판례가 선고되고 한 두 달 뒤에 실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선고된 것들을 다 이제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실리지 않는 판례까지 뭐 추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좀 공부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부 불개제 판례는 거의 뭐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원에서 뭐 판결을 선고하는 게 모든 판결들이 다 공보에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판례 공보가 일일 15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이제 판례 공보에 실리고 하니까 물론 이제 공보에 실리지 않는 판례들은 그러니까 안 실리는 이유는 뭐 기존의 판례들하고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뭐 대법원의 뭐 확고한 일반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안 실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래서 시험에서도 보면 공보에 실리지 않는 판례들은 거의 뭐 민사법에서는 출제가 안 되니까 효용성 측면에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추록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 매년 보면 이제 민사법은 특히 뭐 이제 시험 범위가 6개월 전이어서 보통 6월 말까지로 시험 범위가 있지만 보통 뭐 3월, 4월 선고된 판례 정도까지 나오고 5월, 6월은 거의 뭐 출제가 안 되긴 하는데 매년 보면 옛날에 뭐 그렇고 이제 바로 뭐 5월, 6월 이런 판례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이런 경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뭐 좀 이따 자료 보시겠지만 기존 판례랑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판례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총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분량 자체는 뭐 판례 자료니까 판례 원문을 뭐 그대로 실었고요. 그걸 제가 임의로 뭐 줄일 순 없잖아요. 기존 판례와 똑같이 그래서 판시 사항을 꺾은가로 해서 판시 사항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좀 정리하시면 뭐 오늘 그저 한번 보고 하면 뭐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죠. 자, 1페이지 보세요. 이제 민법 총칙에서 첫 번째 판례는 그냥 선택형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 뭐 개발된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관주의로 신이 성실하게 중개될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뭐 설명 의무가 없다, 뭐 성실하게 이행해 줄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 틀리게 나올 수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거래 판례도 그냥 객관식으로요. 이제 계약 일방 당사자는 신의칙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지할 의무니까 당연히 계약 체결 전이겠죠. 계약의 협상 과정에서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 뒤가 중요하죠. 이제 선택형으로 이러한 의무는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가 된다. 특히 이제 계속적 계약 관계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줄 뒤에 보면 신뢰 관계를 기초. 계속적 계약 관계는 특히 이제 계약 관계가 유지되니까 신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지 의무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그럼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이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그래서 뭐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제조업자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판례 사실관계가 뭐 각주 1번에 나오는 거예요. 뭐 얼음 정수기 사안인데 그냥 뭐 각주 1번은 그냥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각주 맨 마지막에 제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 선택권 침해로 갑의 정신적 손해. 그래서 뭐야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갑이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의무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뭐 객관식 용어이죠 다. 자 프린트 2페이지 가셔가지고 2페이지 첫 번째 판결에서 판결유지 1번은 원래 있었던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읽고 이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의 개념 이건 원래 있었던 판례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도 의사 능력의 개념 계속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에서 보면 이제 갑이 뭐 지능 지수가 어쩌고 이렇게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시험 문제에서 의사 능력자인 갑은 이렇게 시험에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사 능력자인지 여부를 첫 번째 검토하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의사 능력의 개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결료지 1번 부분은 원래 있었던 판례죠. 자기 행위 의미 결과를 인식력,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지능을 말한다. 이렇게 의사 능력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의사 능력은 뭐예요? 구체적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의사 능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야? 법적 의미 효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능 지수가 뭐 60이고 70이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뭐 글도 쓰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어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사 능력자일 때 고런 얘기들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판결지 1번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건 이제 지우시면 되겠고, 그다음 판결지 2번이 이 판례에서 추가된 건데, 그럼 이제 의사 능력자면 이제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상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의사 능력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판결지 2번에 그 장애인 복지법상 두 번째 줄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뭐 그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이라도 뭐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일반인이 봤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분이 뭐 그런 이제 지능 지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선택형으로 그냥 밑줄 친 부분이에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복지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 능력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능력자,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은 획일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천재여도 그 나이가 19세가 안 되면 미성년자 획일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의사 능력은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잖아요. 판결지 1번에 보셨다시피. 그래서 의사 능력자는 반드시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지법상의 요건을 못 갖춰 가지고 충족이 못 됐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는 의사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판례 가지고 이 판례 자체에서 뭐 판결지 1번은 원래 아는 거니까 됐고, 판결지 2번은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판례 자체가 출제가 안 되더라도 최근 판례 보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럼 의사 문역을 한번 쟁점으로 출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사 문역자인 갑은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뭐 지능 지수가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목차로 들어갈게. 갑이 의사 능력자인지 여부 이걸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결지 1번에 일반은 쓰고 설문에서 뭐 의사 능력자다. 그럴 때 뭐 장애인 복지법상에 뭐 등록은 안 했다. 뭐 이런 말이 추가로 들어가면 아, 이 판례 가지고 낸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페이지 밑에 그 5월 달 판결은 이제 형소법 판례예요. 그러니까 형소법상의 고소권자인데 여기서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나와서 그 한도 내에서는 좀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와 실종은 뭐 거의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 대비로 좀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형소법 최신 판례로도 보실 텐데, 그 형소법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 밑줄 친 부분 가서 보세요.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는 뭐예요? 법정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재자가 해외로 출국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재산 관리는 선임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임의 대리잖아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근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선임할 수 있는데 법원이 선임하니까 뭐예요? 법정 대리라는 거죠.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률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했으니까 법정 대리예요. 그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현상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부재자 재산에 관한 관리 행위 한정되나? 그 재산 관리니까. 다만 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 행위 범위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민법상의 일반론인데 우리가 뭐 부재 실종을 거의 안 보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는 관리 대상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지만 당연히 관리 대상 재산에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았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재자 재산 관리가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알아두시라는 거고, 뭐 형소법 78례 할 때 보시겠지만, 그다음 넘어가셔가지고 3페이지에 맨 위에 밑줄 친 부분에요.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 재산관리로 하여금 잔류재산을, 그러니까 부재자가 뭐예요?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죠.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그 본인이 부재자잖아요. 사회경제적 이익. 그래서 어떤 뭐 재산이 이제 그 방치되고 있으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뭐 폐가처럼 그 관리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위험을 주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 배우자와 상속인. 그러니까 부재자가 뭐예요? 연락이 계속 일정 기간 안 되면 실종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간주시키죠. 그래야지만 잔존 배우자도 뭐 재혼하고 상속인들도 상속받고 하니까. 그래서 잔존 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재산 전부 인계하도록 하는 그것이 뭐예요?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민사법 관련해서 선택형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는 뭐 일부 무효행위 전환의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최신 판례가 아니라 그냥 일반 판례, 일반 그 민사법의 법리를 그냥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지 1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지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판결지 1번 보면 자 137조와 관련해서 일부 무효 법리잖아요. 임의 규정 동그라미 쳐두시고 우리 판례가 137조 일부 무효의 일부 무효는 뭐예요? 민법상 전부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걸 임의 규정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줄에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 효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으로 간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 그거잖아요. 개별 법령이 있으면 개별 법령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고 다만 당해 효력 규정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까지 무효로 한다면 법의 취지에 반할 때는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 수익 보장 약정 뭐 그런 것들 또 신주 발행하면서 이제 그 신주 발행하면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주 발행까지 무효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판결지 2번은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판례 법리, 그냥 통설과 판례가 얘기하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이제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잖아요.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할 것을 의혹했으라고 인정될 때는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 되죠. 다만 밑줄 친 부분에 그럼 다른 법률행위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 그럼 그게 다퉈지니까 재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관이 판단하겠죠. 법원에서.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무효임을 당사자들이 알았다면 의혹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재판에서. 따라서 거래 관행을 고려해 가지고 결단했을 바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뭐 그런 이해 일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 가셔가지고 자 이제 소멸시효 문제인데 채권자가 배당 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경매 절차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요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죠. 법원에 나도 채권자니까 나도 돈 주세요라고 법원에 행사하는 거예요. 즉 채무자에게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배당 요구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법관이 이 부동산 또는 이 목적물이 경매되니까 이 목적물로부터 돈 받을 사람들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라고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주죠. 그럼 이제 채권자들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데 채무자한테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받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판례는 뭐예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배당 요구 방법으로 권리 행사에서 경매둘자에 참가했다면 그 배당 요구는 뭐예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 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해서 소시 중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배당 요구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이 한 배당 요구는 이제 그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경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압류에 준한다고 봐서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뭐예요? 채무자 등에게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권리를. 근데 법원에 신청하는 배당 요구도 압류에 준하는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원래 있었던 판례잖아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다음에 배당받아야 될 채권자 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있어서 그럼 가압류 채권자한테는 공탁을 해요. 그러니까 가배부동산이 이제 경매가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번 A는 뭐 가압류권자, 가압류 1억. 그 다음에 이제 2번 B는 뭐 저당권자, 저당권자여서 얘도 1억. 그럼 예컨대 뭐 두 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적물이 경매가 돼서 매수인이 매각된 가지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경매가 돼서 2억에 매각이 됐다.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1억을 배당하고 이 사람한테 1억을 배당하겠죠. 다른 뭐 비용 등이 없다면. 근데 저당권자들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자한테 바로 돈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는 이 가가 뭐예요? 임시압류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단순한 금전 채권자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금전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 A한테 돈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A한테 돈을 줬다가 A가 본안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가압류권자한테는 뭐예요? 가압류권자가 받을 돈은 이 경매법원에서 공탁을 해요. 공탁을 하고 그다음 뭐예요? A는 갑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들고 공탁소 가서 이제 A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들은 물권자니까 그냥 바로 배당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가압류권자는 금전채권자고 임시압류잖아요. 그러니까 본안에서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 어떻게 돼요? A가 낸 신청서만 보고 판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권자한테는 배당을 바로 해주지 않고 공탁을 해요. 그럼 가압류권자가 스스로 본안 소송 제기해서 자기가 이긴 다음에 공탁금을 찾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이 판례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배당받아야 될 채권자 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있어서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압류권자한테는 바로 배당을 안 해주고 공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언제 지급이 돼요?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지급될 때까지는 뭐예요? 아직 배당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에 경매법원에서 공탁을 하겠죠. 공탁금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예컨대 1억을 공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A가 가액에 본안 소송했는데 자기가 1억 받을 거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안 소송에서 6천만 원만 일부 인용이 됐다. 그럼 A는 6천만 원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4천 어떻게 돼요? 추가 배당을 해줘야죠. 나머지 4천은. 그래서 전액 지급할 수가 없어서 추가 배당이 실시됨에 따라서 그럼 이제 판사가 뭐예요? 배당표를 바꿔야 되겠죠.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4페이지 첫 번째 줄에 추가 배당표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 요구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된다. 그래서 그 확정되는 시점 거기에 동감 쳐두시고 따라서 그 배당 요구에 따른 소시 중단 효력은 추가 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권리를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본 거예요. 배당 요구에 따른 권리 행사가. 그래서 배당 요구하면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중단은 채무자에게 중단시켜야 되는데 경매 절차의 배당 요구는 법원에 하는 거지만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요. 그럼 언제까지 행사한 거냐? 왜냐하면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재기도 뭐예요? 소재기 시에 중단이 돼서 언제까지요? 재판 확정 시까지 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다시 뭐 10년보다 짧은 건 10년을 연장돼서 다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죠. 한 번 중단시켰다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그 종료 시점이 어디냐? 배당표 확정시라는 거죠. 배당표 확정시. 그래서 배당표 확정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추가 배당표가 작성될 때는 추가 배당표 확정될 때까지 아직 배당이 끝난 게 아니니까 추가 배당표 확정시까지 권리 행사가 계속된 것으로 봐서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보면 판결지 1번도 뭐 진모 때도 시험도 받고 뭐 보셨던 판례예요. 그 일부 청구했을 때 그래서 판결지 1번 뭐 간단히 볼까요? 하나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해서 소를 제기했다. 그 명시설에 따라서 거기만 소 제기한 거니까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다만 세 번째 줄에 소송의 진행 결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것으로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했을 때 뭔지 알겠죠? 이 판례 보신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확장했을 때는 소재기 시부터 전부 행사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무슨 판례 있었어요? 부가세는 청구 안 하겠다. 그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부가세는 청구 안 하겠다. 그러면 제외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효중단 효력이 안 미친다는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청구 안 했을 때는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은 없지만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지 1번은 뭐 기존에 있었던 판례고 뭐 시험도 봤던 그런 판례죠. 그러니까 읽고 지우시고. 그러니까 이 판례는 판결지 2번의 사실관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근 판례 문제가 아니라 판결지 1번은 원래 있었던 판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사실관계만 추가가 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정에 대해서 예컨대 뭐 1억 채권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실제로는 뭐 한 27억 정도 되는 거였는데요. 여기 채권자가 3명이에요. A에 대한 채권자가. 그래서 갑을병. 그래서 갑을병이 A에 대한 각각의 채권을 갖고 있고 A는 정에게 뭐 한 20몇억의 뭐 채권이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1억이라고 보면. 그래서 갑을병이 모두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추심 명령을. 그래서 전부 다 추심 명령을 받았죠. 자, 추심 명령은 어떻게 돼요? 우열 관계 없이 단순한 채권자들이니까. 그래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뭐 물권자 등이 아니란 이제 일반적인 이 사람도 일반적인 다 채권자였거든요. 갑을병이. 그러니까 추심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받았는지 상관없이 이제 뭐예요? 제3채무자는 아무한테 줘도 상관없죠. 근데 갑을병이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받을 게 1억이다. 예컨대.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추심 명령 받으면은 정을 상대로 1억을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도 갑한테 주면은 을하고 병에 대해서도 이제 변제력을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병이 뭐 추심 명령을 제일 먼저 받았더라도 정은 먼저 받은 사람한테 줄 필요 없잖아요. 얘네들은 대등한 채권자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갑이나 을이나 병 모두 1억 전부를 가지고 추심 명령 받으면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도 1억, 을도 1억, 병도 1억 청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아는 애들이니까 야, 우리가 어차피 채권액이 똑같으니까 그냥 3분의 1씩 청구하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억씩 청구를 한 거예요. 채권액에 비례해 가지고. 그 채권액에 비례 청구했는데 이제 갑과 을은 승소를 했어요. 승소. 그래서 승소 인용이 됐고. 근데 병의 부분은 기각됐어요. 기각. 그래서 기각이 돼서 그대로 확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갑이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기각된 다음에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즉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 기각된 부분, 기각된 이제 병이 청구했던 이제 3분의 1억 부분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이 이제 소멸시 완성됐다. 그래서 소멸시 완성에 항변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판결지 1번에서 보셨다시피 뭐예요? 결국은 이제 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했으면은 이제 이 그 부분이 이제 최고로서 효력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대법원의 입장은. 그래서 원심이 그걸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따져봐라라고 해서 파기해서 돌려보낸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지 1번은 아시는 거니까 판결지 2번만 체크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판결지 2번 보세요. 갑을병 주식회사가 정회사를 상대로 추신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신금만 각자 청구. 그러니까 전액을 청구해도 되는데 뭐 전액 청구해도 되니까 안분해 청구하는 거 자기들 마음이죠, 그거는. 그래서 각자 청구했는데 갑하고 을의 청구는 인용이 되고 병회사 청구는 기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갑이 정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신금의 지급, 즉 병회사가 기각된 병이 청구해서 기각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이 소시항변한 거죠. 자, 그게 사실관계인데 갑 등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해서 일부 청구했을 때 선행 소송의 경과 등 사정에 비춰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로 나머지 부분을 청구 안 하면 그건 뭐예요? 최고로 소력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재기가 있었던 아닌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재기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종시까지 추가 안 하면 소재기 자체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다만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로서 갑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니까 갑이 선행 소송 종료 시부터 6개월 안에 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중단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소시기관이 도구한 것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따라서
이제 그걸 따져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시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병의 부분이 기각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갑이나 을이 같이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이제 소멸시효 완성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원심에서는 이제 다 청구한 거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봤는데 아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지 2번의 사실관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응용해 가지고 그 판결지 1번의 법리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 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은 이게 해상법 판례긴 해도 이 제척 기간과 관련된 뭐 중요한 판례여서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상법이라도 이제 육상 운송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해상법은 뭐 비공식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해상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육상 운송의 법리가 똑같으니까 물건 보내는 사람이 송화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운송인, 그다음에 도착지에서 받는 사람이 수화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법 총칙에서는 해상 운송을 육상 운송을 배우는 거고 해상법에 이제 해상 운송을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해상 운송 판례예요. 그래서 뭐 선택형 정도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5페이지 메뉴 보시면 상법 814조 1항은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운임 같은 거를 착불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화인한테 운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운송인의 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그걸 뭐 채무 불이행으로 묻든 불법 행위로 묻든 간에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문제는 다만 이 단서 때문이에요.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소멸 기간은 우리 판례가 뭐로 봐요? 제척 기간으로 보죠. 자, 일단 제척 기간 알아두시고 그다음 판결지 2번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상법에 정한 제척 기간이 지난 뒤에 기간 경과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뭐예요? 소시 완성 후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련된 민법 규정을 유추해서 제척 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척 기간도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소멸시효 포기와 관련된 184조 1항을 유추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럼 이거를 일반적인 제척 기간에 전부 다 유추할 수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그 메뉴의 세 번째 줄 보셨다시피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제척 기간도 소멸시효 유추 적용해서 포기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냐? 그렇게 볼 수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법상의 제척 기간, 상법 특히 814조 1항의 제척 기간은 이제 민법에 소멸시효 유추해 가지고 포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뭐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법률 관계는 이제 유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 상법 814조에서 정한 제척 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잖아요. 또는 뭐 계약상 이행 청구권이죠.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못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셔 가지고 제척 기간의 제도적 취지는 뭐예요? 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이잖아요. 소멸시효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정이죠. 그런데 그 취지는 이제 그 일반적인 취지는 그렇지만 그 밑줄 뒤에 조속기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제척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컨대 이제 뭐 물건을 싣고 배가 가다가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배가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죠. 이게 뭐 10톤밖에 안 되는데 아니 10톤이 넘어가는데 뭐 5톤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인들이 그 배에 실었는데 그게 무거워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배를 건져 올려 봐야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배를 건져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1년 그 사이 1년이 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친 부분에서 세 줄 내려가 보시면은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사이에 해상 운송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워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배를 건져 봐야 왜 침몰을 했는지 뭐 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배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무게가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가라앉았는지 이런 거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셨다시피 814조 1항 단서에 뭐예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뭐 이런 단서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근데 814조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에 에서 두 줄 올라가 보시면 상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은 해상 운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 운송인 보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증명 곤란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의하여 제척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항 단서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제척 기간에는 없는 규정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제척 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이제 모든 제척 기간에 다 적용할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판례가 814조 1항 단서의 취지상 이제 814조 1항의 취지상 이제 그 시효이익의 포기가 제척 기간의 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봤다라고 보시고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뭐 객관식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으로 가셔서 요 판례는 뭐 중요한데 자, 6페이지 가셔 가지고 요건 그대로 이제 뭐 사례 같은 데도 뭐 바로 나올 수 있죠. 이런 일반 법리니까. 자, 그래서 6페이지에 첫 213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213조.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잖아요. 그러면 계약 관계 없이 점유하는 자는 회복할 때 뭐예요? 203조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 받을 때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203조, 즉 201조, 202조, 203조는 계약 관계 없이 목적물이 반환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213조의 물청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213조는 피고가 누구예요? 요건 사실이 원고가 소유자이고 피고가 점유자잖아요. 그럼 피고가 현재 점유를 안 하면 213조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203조를 근거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비용 지출이 만약에 사무관리에 해당된다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즉 민법 739조 또는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 범위를 증명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러니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몰라도 203조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현재 점유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각주 2번에 제가 사실관계를 써놨죠. 그러니까 토지인데, 자, 이 소송의 이제 피고가 종중이에요. 피고 종중. 그래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어요. 종중으로부터. 그래서 매수를 해서 이제 소이득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이제 공장 용지로 바꾼 다음에 공장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죠.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요. 자기가 토지를 매수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부도나고 하니까 원고의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해서 지금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경매 진행 중이에요. 근데 피고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매매 계약은 매매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되면 처분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종중이 그러니까 목적물의 이제 피고 종중이 목적물의 처분행위와 관련해서 상원청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이득 말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이득 말소 청구를 해가지고 피고 종중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행위지만 매매로 인해서 등기가 넘어가면은 목적물이 원고한테 넘어가니까 처분행위가 되죠. 그럼 상호청의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상호청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 청구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말소가 됐겠죠. 그럼 말소가 됐으니까 뭐예요? 원고는 지금 이제 말소가 됐고, 그다음 뭐예요? 그래서 경매는 지금 뭐예요? 토지는 원고 게 아니니까 건물만 경매가 된 거죠. 건물만. 그래서 건물만 경매가 돼서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경매 절차 매수인이다. 얘가 이제 건물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A잖아요. A.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원고는 뭐예요? 원고는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뭐요? 203조에 따른 비용상한 청구권. 아까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이게 형질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상한 청구권 행사했는데 원고는 203조는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자, 그래서 각주 2번에 보면 원고는 종중인 피고 소유 임야에 관해서 그래서 살 때는 임야였단 말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 등을 받고 이 토지를 공장용지, 그러니까 공장용지로 개발. 그러니까 뭐 필요비 유익비가 들었겠죠. 개발한 다음에 공장 건물을 지었다. 원고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토지 건물의 경매 절차 개시되었고 피고는 매매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등기가 원인 무효란 이유로 말소 소송 승소했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맞춰진 등기가 말소돼서 건물만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만 원고 거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이 사건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이제 건물을 경락받았겠죠. 그럼 뭐예요?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원고가 점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고는 그 밑줄에서 두 줄 올라가 보시면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살 때는 임야였으니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상환 청구했는데 근거로 뭐예요? 203조로 든 거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원고가 경매 절차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각으로 토지 점유자의 지위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누가 점유해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데 현재 누가 건물의 소유자예요? 경매 절차 매수인 A가 소유자이죠. 따라서 피고에게 반환해 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원고는 203조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이거나 부당이득은 따로 논할 여지가 있을 뿐 203조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피고 종중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고한테 팔았다가 원고가 뭐예요? 임야를 이제 공장 용지로 이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 유익비가 들었죠. 그럼 이제 피고가 토지를 다시 반환받아 갔기 때문에 뭐 부당이득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사실관계까지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판결 요지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6월달 판결은 자 우리가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철거 청구만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이제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토지 점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제3자 병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인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건물 임차인. 그러면 이제 토지 점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퇴거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퇴거. 전형적인 뭐 요건 사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는 퇴거 청구만 하죠. 그 다음에 을을 상대로 어떻게 돼요?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유에 따른 뭐 부당이득. 그래서 부당이득이나 뭐 불법 손배 할 수 있죠. 불법 손배.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건물만 점유할 뿐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서 보셨다시피 토지를 점유하는 건 건물 소유자이죠. 따라서 병이 건물을 전체를 사용식 하더라도 지금 토지를 점유하는 건 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라든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전부 기각된다 그랬잖아요. 얘한테는 퇴거 청구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게 일반 법리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한테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층은 을이 살고 있고 2층은 병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한테는 퇴거 청구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의 소유자한테 대한 철거 청구 안에 퇴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소유자한테는 별도로 퇴거 청구할 필요 없죠. 소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철거 청구 속에 퇴거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기존 법리였는데 그런 법리가 뭐예요? 건물이 공유자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유자 소유.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을, 병, 정이 예컨대 3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자예요. 공유자. 그러면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뭐 해야 돼요? 공유자들도 공유라는 게 뭐예요? 공유라는 게 양적 분할서에 따라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소유자란 말이죠. 물론 을은 3분의 1만이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타인 소유이지만 그래서 갑이 을병정을 상대로 즉 철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냥 건물 철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성질상 불가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철거는 사실행인데 지분은 철거할 수 없잖아요. 지분은 추상적 개념이니까 수인의 공유자를 상대로 하는 철거 청구는 성질상 불가분이라고 그랬죠. 성질상 불가분 채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얘네들이 관리처분권은 공동기속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필공이 절대로 아니죠. 그냥 통공이잖아요. 통공. 소송의 형태는.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게 아니죠.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을 상대로 뭐 3분의 1, 그래서 각 3분의 1 지분에서 철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승소 판결을 전부 다 받으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뭐 정한테는 패소했다. 그럼 철거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질상 불가분이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3분의 1은 철거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퇴거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대지 인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건물 철거 의사표시 속에 퇴거 청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 없어요. 거기는 원래 일반 법리였고, 원래 자 이러한 법리가 건물이 공유 관계 있을 때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예요? 각 지분별로 철거해라 이러면 되지. 을한 때 3분의 1은 철거, 나머지 3분의 2는 퇴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쭉 설명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지분은 퍼져있는 추상적 개념이니까. 자, 공유자가 공유물에 가지는 공유 지분권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이지만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 공유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양적 분할설이잖아요. 양적 분할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1이라는 소유권이 잘게 쪼개진 거잖아요. 따라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당연히 갖죠.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독점적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아닌 제3자가 무단 점유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분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점유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시켜서 타인 점유니까 퇴거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지 이번에 만약에 퇴거 청구 이런 걸 하게 해버리면 사실상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공유자들의 공유 관계를 제3자가 결정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철거 소송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철거가 안 될 때까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철거 집행권을 확보해가지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각 3분의 1 지분에 철거하라. 그래서 전부 승소 판결 받으면 철거할 수 있죠. 또는 철거 집행 전까지, 예컨대 뭐 정한테는 송달이 안 돼가지고 뭐 공송달하고 막 절차가 지연돼요. 그럼 철거를 집행하기 전까지 토지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정이 뭐 얘가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을을 병을 상대로 3분의 1은 철거하고 정의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퇴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각 철거해라라고 하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성질상 불가분일 뿐, 즉 실체법상 불가분 채무일 뿐, 얘네들이 관리처분권을 공동 귀속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필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은 이제 뭐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는 뭐 정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복잡해갖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네들 상대로 일단 철거 소송한 다음에 승소 판결 받아서 나중에 찾아내서 집행권 얻을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정에 대해서 승소 판결 없어서 철거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을을 상대로 3분의 1은 을병을 상대로 니네 3분의 1은 철거하고 정의 지분 3분의 1은 퇴거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실관계가 문제된 판례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7페이지 가져가지고, 자 판결유지 1번의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문제인데, 이것도 판결유지 1번도 원래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뭐 다 배운 거니까. 자 밑줄 친 부분에 197조 1항에 따라 추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의사 없는 타조임을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 이건 뭐 아는 얘기죠. 그다음 밑에 얘기도 다 배운 거예요. 그럼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판결지 2번으로 가셔서, 자 갑이 명의 신탁자고 을이 이제 명의 수탁자예요. 자 판결지 2번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고요. 이것도 뭐 기존에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3자가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뭐예요? 매도인이 악인 계약 명의신탁인지 이걸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매도인이 악인 계약 명의신탁하고 3자가 명의신탁을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병이 매도인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은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근데 매도인이 악이란 말이죠. 뭘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나랑 계약서 쓰는 애는 을인데 을은 실제 매수인이 아니고 아 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구나. 그게 뭐예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신이잖아요. 3자가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자가 명의신탁하고 매도인이 악인 계약명신을 정확하게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계약명신에서 매수인은 당연히 명의수탁자인데 매도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매수인인데 얘는 진짜 매수인이 아니고 뒤에 신탁자가 따로 있구나. 이게 이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인 사안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얘가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당사자가 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3자가 명의수탁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매도인이 악인 계약명신이잖아요. 자, 그래서 판결지 2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에 명의신탁자, 수탁자가 명신약정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신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신약정을 알면서 아 얘는 수탁자에 불과하구나 이거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때는 뭐예요? 명신약정은 종중 배우자 특례 아니면 이거 무효죠. 그래서 이거 무효고. 그에 따라 물권 변동도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가 되는데 얘가 악이니까 뭐예요? 이것도 무효잖아요. 무효. 이렇게 된 거죠.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 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도인이 악이니까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자와 매매계약 관계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등 청구 당연히 못하죠. 그 갑은 병을 상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청구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명신에서는 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청구권 자체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갑의 점유는 타주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판결이 3번 가서 보시면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명신약정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악이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이면 물권변동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고 매도인이 선이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갑은 당연히 신탁자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을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안 하는지 상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뭐예요? 명의신탁장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뭐다? 타주라는 거예요. 타주. 그래서 타주점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자가 명신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신탁자에게 점유 권한이 인정되는 등의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뭐예요?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뭐예요? 악의의 무단이라는 거죠. 악의 무단,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악의 무단 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타주 점유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취득시효로 못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판례가 이게 없었던 게 나온 건데, 자, 보면 그 명의신탁에서 별도로요. 자, A가 그냥 뭐 갑을로 보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명의신탁자고, 자, 을이 명의수탁자예요. 그럼 등기 어디 있어요? 등기는 을한테 있죠, 지금. 명의수탁자니까 등기는 지금 을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취득시효의 법률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사례로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례 나왔으니까 이 판례 자체가 안 나오더라도 이 쟁점 자체가 중요한데 자, 그럼 지금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취득시효가 문제가 돼요.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든 점유취득시효든 을은 안 된단 말이죠. 을은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점유취득시효도 안 되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이제 점유취득시효 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을은 타주잖아요, 타주.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서 보관만 할 수 있을 뿐, 따라서 을이 뭐 점유를 하든 안 하든 이제 뭐예요? 을은 타주 점유잖아요. 을은 타주 점유기 때문에 을은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못하죠. 이거 판례 있어요. 이거 뭐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존 보는 책에.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자와 관련해서 명의신탁자가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을 했을 때 갑이 직접 점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명의신탁을 하면 등기만 을한테 갖다 놓고 갑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접 점유하는데 뭐 그래서 을한테까지 점유까지 줘가지고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나 뭐 둘 다 가능한데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일단 명의신탁자는 뭐예요? 명의신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없죠.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뭐 판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을명의 등기를 간명의 등기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없어요. 다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을 하단 말이죠. 가능은. 근데 이 판례는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자, 일단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하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 자체도 점유 취득 시효의 점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 명의신탁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판례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통설이 일반적인 이제 학설의 일반론으로서 이제 여기 두 개는 판례가 있으니까 명의신탁자가 점유에 따른 점취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기존의 이제 교과서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이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매도인이 악의일 때 이때 뭐는 안 된다고요? 점유취득시효가 안 된다고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지 3번에 이제 그 별표를 쳐놓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존에 이제 판례에 있었던 게 명의수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든 점유취득시효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는 개념적으로 타주니까 이 판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명의는 을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 명의신탁자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판례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점유 취득시효 자체는 가능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이제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할 거냐?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판례가 없다가 요 판례가 뭐라고 한 거예요? 판결 3번에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그리고 갑도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판례가. 그럼 이 판례를 꼼꼼히 보면 3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될 여지가 있잖아요. 3자가 명의신탁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례가 판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참고서 한번 보시면 이제 명의신탁자고 얘가 명의수탁자죠. 3자가는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소이등. 근데 이제 이 물권 변동 무효죠. 그다음 명신약정 무효. 그러나 매매는 유효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게 3자가 아니니까 얘가 매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점유취득시효가 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도 보면 얘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청구를 못해서 얘는 악의 무단으로서 타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심히 좀 정리를 해보면 3장 안에서는 될 여지가 있죠. 물론 이제 이 판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시로 판시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어차피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걸 낼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판결 3번을 통해서 명의신탁과 취득시효의 문제를 한번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 판례 자체가 이제 사례로 출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고 하니까 그 판결 3번을 정확하게 두셔서 일단 판례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얘는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직접 병한테 청구권 행사 못하죠.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새로 계약서 쓰지 않는 한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 3번에 소유자가 명신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리고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유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데 이제 3자가 아니면 소유등 청구권 자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3자가는 달리 볼 여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건 판례가 판시한 게 아니니까 계약 명신에서 요 판례만 그대로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판시됐다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 8페이지 가셔서 메뉴에 보시면. 자, 8페이지에 이거 형법에서 횡령죄 처벌되는지 그 전화죄 판결 잘 아시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사법에서는 형사와 민사는 법의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뉴의 밑줄 부분에 명의수탁자가 3자가 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로 처벌되진 않더라도 이는 형법에선 그렇다는 거죠.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위 등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뭐예요? 제3자 채권 침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에 해당돼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 그럼 뭐예요? 횡령을 하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줄 뒤에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 좀 전에 보신 대로 3자 간일 때는 뭐예요?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잖아요. 근데 수탁자가 이걸 횡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해서 그럼 제3자 정은 어떻게 돼요?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 의뢰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선악불문하고 유효하잖아요. 그럼 등기가 정한테 가 있으니까 갑은 등기를 못 받게 되죠. 그럼 갑이 병한테 갖고 있는 매매 소위 등 청구권을 을이 침해한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인데 을이 이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 인해서 갑의 소위 등 청구권을 침해했죠. 그러니까 제3자 채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손배가 된다. 그래서 그 아래서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채권이 소위 등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명신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위법한 행위로서 제3자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구제 방법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와 형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고. 그다음 밑에 6월달 판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판결지 1번은 그 창호공사 그 판례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A가 이제 B에게 이제 그 건설 공사를 주니까 B가 뭐예요? C에게 창호공사를 하도급을 줬다 그랬죠. 근데 C가 뭐예요? 전체 공사 대금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1호를 유치를 했다. 101호를 유치권 행사한 거예요. 근데 101호에 들어간 공사 비용은 300만 원 뿐이다. 그랬을 때 C의 유치권을 풀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예요? 우리 판례 그래서 외우시라고 한 게 3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전체를 줘야지만 C의 유치권을 풀 수 있다 이랬죠. 그게 이제 판결지 1번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사 유치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101호에 들어간 창호공사는 300만 원밖에 아니어도 전체 공사 비용이 1억이라면 1억 전부 다 받을 때까지는 101호를 유치할 수 있다. 불가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지 1번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판결지 2번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9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유치권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점유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토지가 이제 한 필지는 한 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뭐 103, 104, 105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필지는 한 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을이 유치권 행사하는데 유치권을 이 100번지부터 105번지 즉 6필지를 전부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사용수익을 못 하잖아요. 근데 105번지를 뭐 사용수익, 뭐 임대를 줬다. 그럼 이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전부 소멸을 청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105번지만 소멸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9페이지 메뉴에 민법 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관한 성관 의무를 부여하고 왜냐하면 그 목적물을 특정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특정물을 돌려주는 거니까 특정물 반환 의무자는 성관 의무 부담하잖아요.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해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을 때는 뭐예요? 유치권은 소멸한다가 아니죠.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멸한다 이러면 틀리죠. 자동 소멸이 아니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 토지에 관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일부 필지 토지에 관한 성관 의무를 위반해서 뭐요? 그 승낙도 안 받고 이걸 대여를 했다 등이 있을 때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가 중요하죠. 위반 행위가 있었던 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채무자는 뭐예요? 105번지의 점유는 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의 동그라미 1번
여러 필지 토지의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서 각 필지 토지는 다른 필지 토지와 상관없이 전부를 담보하죠. 그래서 아까 101호도 300만 원밖에 아니지만 1억 전부를 담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 밑줄 친 부분에 일부 필지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관해서 피담보 채권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그대로 존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관한 성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을 때도 뭐예요? 그 필지 토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가 돼야 된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치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이거를 전부 소멸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하잖아요. 그게 판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유치권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성을 근거로 오히려 불이익하게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은 나머지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불가분성의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합리적 해석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메뉴에 324조 보셨다시피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을 때는 유치권이 소멸한다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 위반한 부분만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으니까 저 그 창호공사 판례랑 연결해서 한 세트로 출제 가능하죠. 그다음 밑에 5월달 판례는 소위등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맞춰진 근저당권. 그래서 이제 선행 가등기가 있고요. 1번 소위등 가등기가 있고, 그다음 여기 2번에 뭐 근저당권이 있다. 자,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완납된 경우에도 이게 뭐예요? 소위등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는 두 가지 종류잖아요. 담보 가등기면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소멸하죠. 근데 이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진짜 소위등 가등기면 존속하잖아요. 이건 말소되지 않죠. 물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말소되죠. 이건 뭐 이제 집행의 일반 법리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소위등 가등기인데 얘가 담보 가등기면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얘도 말소, 근저당권 말소. 그다음 얘가 소위등 가등기면은 경매가 되더라도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1번 가압류가 있다. 그래서 가압류, 소위등 가등기, 저당권이 있다. 그럼 가압류도 소멸하기 때문에 가등기도 무조건 소멸하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 등기는 경매 절차 매각으로 소멸하고,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보다 후순위 가등기 역시 뭐예요? 소멸한다 이거죠. 소멸. 그래서 경매가 돼서 매순위 매각된 완납하면 경매법원에 신고하면 경매법원에서 뭐예요? 등기관에게 촉탁해서 이거 전부 지워주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돼서 말소 촉탁. 그래서 뭐예요? 법원이 등기관에게 말소 촉탁하는 거죠. 그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소위등 가등기가 1번이면 존속하고 선행 가압류 등이 있으면은 말소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에 채권 총론으로 가셔가지고 뭐 주의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얘기니까,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판매할 때는 치료 효과,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고지의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0페이지 메뉴에 첫 번째 줄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고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체불 불법 손배 책임진다. 그거는 이제 원고가 뭐라고 이론 구성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체불로 가든 불법으로 가든 갈 수 있고. 그다음 그 밑에 5월달 판결을 보면 자, 추징금. 그래서 이제 국세징수법상에 뭐 세금 안 내면 추징당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징금, 그래서 뭐요? 세금 안 내려고 재산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에도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 같은 조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에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척기간 등은 민법이 다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민법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뭐 취소 원인을 안날 뭐 쭉 해서 그런 것들 다 배우신 거니까 보시고.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친 부분에 단기 제척기간 기산 역시 안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채취권의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점과 상관없이 없죠.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선 피보전 채권이 추징금이잖아요. 이는 채취권의 피보전 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점과 상관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
그리고 뭐요? 국세청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안 날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뭐 그런 판례는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성립되게 되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 그럼 이제 국세에 징수하는 공무원이 알았을 때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밑에 6월 달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상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계 적상시로 소급하잖아요. 그럼 상계는 세 가지 경우에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앞에 두 가지는 뭐였어요? 자동과 수동이 다 도래한 다음에 상계 의사 표시하면 뒤에 날짜가 적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채권 양수인이 상계를 하는 거예요. 채권 양수인이.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A가 C에게 채권 양도를 했어요. 채권 양도하고 C가 이제 B에게 양수금 채권을 취득하죠. 양수금. 근데 C가 봤더니 B도 자기한테 채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상계항변한 거예요. 상계항변을 C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계 주장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이제 C가 상계했으니까 이게 자동이잖아요. 이게 자동이고 이게 수동이죠. 근데 문제는 자동과 수동의 변제기가 다 도래한 다음에 또는 반대일 경우도 있겠죠. 수동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고 자동의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하고 그래서 이제 상계 의사 표시를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계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자동 수동이 다 도래하면 뒤에 날짜가 어느 게 먼저 도래했는지 상관없이 뒤에가 적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양수인이 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대항 요건 구비 시점이다 이거예요. 대항 요건을 구비한 시점이 적상일이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 유지를 보면 민법은 상계의사 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을 때 대등에게 관해서 소멸한 것을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 효력은 적상시로 소급하잖아요. 그럼 상계 적상은 언제 생기느냐? 자동과 수동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그게 이제 뭐 둘 다 도래했을 때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채권 양수인이 양수 채권을 자동으로 해서 채무자가 자기에게 갖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했을 때 자,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동 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은 채권 양도는 준물권 계약이니까 둘 사이 합의만 있으면 C가 취득하지만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죠. 따라서 이제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양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상계 효력은 변제시로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도래했던 뒤에 날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춰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여기가 적상일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뭐 사례 기록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 날짜만 찾으면 그건 뭐 나머지는 계산은 뭐 산수 문제 아니에요. 자동 수동의 원리금 더해가지고 이제 상계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항 요건 구비 시점이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서 뭐 변종 뒤 승계이냐의 문제도 대항 요건 구비 시점이고 최근에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세트로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변종 전에 상가 승계 인수 승계 문제냐 변종 뒤에 승계이냐 뭐예요? 채권 양도 대항 요건 구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있었죠. 그런 얘기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11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11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는 그냥 약관법 얘기니까 뭐 약관법 잘 출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인데 밑줄 친 부분에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뭐 기대에 관해서 등등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 뭐 객관식으로 그냥 지문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아래 판결로 가셔가지고 자 동시항변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쌍무계약상의 이행상의 결련성의 문제하고 뭐요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즉 비쌍무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동시항변권은 쌍방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 대가가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이행상 결련 관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인정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비쌍무계약에서도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법리는 1항뿐만 아니라 2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도 비쌍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판결지 2번에 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란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성립 후에 신용불안 등등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 때문에 자기가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신의 측에 반할 때 그게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할 때는 뭐예요?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상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판례죠. 그래서 뭐 동시항변권의 일반론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밑에 6월달 판결은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 채무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학자마다 뭐 다르게 분류하지만 그 별 의미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셨다시피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부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해 채무가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 목적 달성되지 아니해 가지고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 그래서 주된 채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래서 주된 채무여야 되고 따라서 뭐예요? 밑줄 친 부분에 부수적 채무.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교수님들마다 뭐 채무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뭐 시험과 관련해서 큰 의미 없고 주된 채무냐 부수적 채무냐. 우리 판례는 또 부수적 채무를 뭐예요? 신실상 요구되는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 의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여간 주된 채무와 그 외의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익은 동시행 항변권하고 그다음에 계약 해제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단순히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부수적 채무 불이행 때문에 주된 채무도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주된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건 해제할 수 있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데 내가 나의 주된 채무에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나누는 실익이 주된 채무 위반일 때만 주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매매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허가 절차에 이행을 협력을 안 해준다. 그것만 가지고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허가를 못 받아서 등기가 안 되면 그건 주된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그래서 단순히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 가지고는 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 때문에 주된 채무 이행이 안 되면 그때는 주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죠. 이 판례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대해서 지나지 아니할 때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된인지 부수적인지는 그건 계약의 해석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나오는 게 그 얘기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셔서 자 1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 판례를 보면 그 5월달 판결도 중요한데 자 425조 1항은 뭐예요? 연대채무잖아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되었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담 부분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조합 채무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조합은 이제 공동 사업 목적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행이니까 상사 채무로서 연대 채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합이 민법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게 이게 다 상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민법 상법 따로 보는 시험들에서는 조합이 사례 문제 안 나왔던 이유가 안중에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낼 수가 없어요. 조합은 다 상행이라 하기 때문에 다 상법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시는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뭐 세 가지 쟁점도 정리했었죠. 자, 조합 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므로 그러니까 연대 채무잖아요. 상행이라니까. 조합원 중 1인이 조합 채무를 면책시켰을 때 그 조합원은 뭐예요? 425조 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해요. 자,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 청산 시에 손실을 분담하는 것과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해산 청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면책시키면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자, 이제 기록형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각주 3번 보세요. 피고가 뭐라고 행사했느냐? 예를 들어서 A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A 조합에 뭐 갑을병이 조합원이다. 갑을이 간단하게 얘네들이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A 조합이 B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뭐 1억에 그래서 1억에 뭐 매매대금 채무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지분 비율이 뭐 2분의 1씩이다. 내부적 부담 부분이. 근데 갑이 B에게 1억을 전액을 이제 변제를 했어요. 변제.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은 계속 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요? 초과 부분에 이제 5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거죠. 구상금. 근거는 민법 425조 1항. 그래서 민법 425조를 그러니까 이제 기록형에서 갑이 을에 들어와가지고 얘한테 구상금 뭐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을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야, 그건 자녀재산 분배할 때 달라고 해야지 왜 지금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판례가 지금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결이 3번 각주 3번 보시면 피고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원고가 조합 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피고에 예상되는 주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형에 나올 여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해산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제를 했으니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변제했으니까 즉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조합 관계를 종료시키고 청산할 때 주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록형이 되게 딱 좋죠. 뭐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딱 10분만 쉬었다가요. 25분부터 하겠습니다.